유쾌한 남자들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프로입니다. 장편 영화를 준비하고 계신 배준현 감독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준현입니다. 한량 김 선생 나오셨습니다. 네, 김 선생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영화 좋아하는 김프로고요. 요즘에 구독자가 조금 빠지는 것 같아요. 아, 이게 묘한 현상이에요. 많이도 아니야. 한 3명, 4명 이렇게 스멀. 빠졌다가 다시 찾다, 빠졌다 다시. 이게 무슨 신호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네. 우리 방송을 듣고 마음에 안 드셔가지고 구독 철회 의사를 밝히시는 건가? 뭔가를 잘 모르겠어요. 아니면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오류 때문에 구독 취소가 돼 있는데 그냥 찾아서 들으시는 건가? 기왕이면 팟빵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네. 구독을 좀 해주시고 좋아요 네. 버튼도 좀 눌러주시고 하시면 좋겠거든요. 네, 뭐 저희가 한동안은 그런 말씀은 안 드렸는데 팟빵으로 들으신다 그러면 웬만하면 구독 버튼 한번 좀 눌러주세요. 네. 그게 좋습니다. 저희한테도 도움이 되고요. 네. 근데 구독이라는 게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적극적인 의사를 표시하는 거잖아요. 이 네. 방송을 내가 듣겠다. 혹은 구독 버튼을 다시 이제 철회를 하는 거면 좀 마음에 안 든다, 안 듣겠다라는 의사가 있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지난 한두 주 정도를 쭉 살펴봤더니 버닝이 있었고요. 그렇지. 네, 버닝이 있었고 논쟁의 소지가 있었던 야부리가 몇 편 있었고 그런 거에 영향이 지금까지 오고 있는 게 아닌가 내리심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만 명확치는 않습니다. 네. 하긴 구독 취소 버튼을 누른다는 건 듣다 빡쳐서 팍 누른다는 얘기인데. 상당히 그렇죠. 그런 거 아닌가? 네. 아, 그렇군요. 네. 빡치게 해드렸다면 죄송합니다. 아니 그분들은 안 들으시는데. 그렇구나. 취소 버튼 눌러놓고 또 듣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보다는 그래. 빡치는데도 계속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지. 네. 오늘은 굉장히 진지한 사연을 보내주셔가지고 헤이브로 사연이 조금 그런데 네. 이거 무슨 얘기를 해드려야 되나 좀 고민이 되기는 하거든요. 네. 별 도움이 될까 싶기도 하고 뭐 어쨌든 근데 사연을 한번 소개를 해주십시오. If you want a lover, I'll do anything you ask me to. 30대 딱 중반 35 남자입니다. 퇴사를 앞두고 고민 중입니다. 광고회사에서 8년을 일하며 이런저런 일도 고민도 많았습니다. 이직을 할까 고민을 했는데 지금 회사가 나름 괜찮은 곳이어서 다른 곳으로 가느니 친구들과 나와서 작은 회사를 해볼까 고민 중입니다. 올해는 좀 더 적극적으로 리서치도 하고 이런저런 기획도 하고 있고요. 회사 생활 암만 힘들어도 나가서 사업하는 것보다 낫다. 누구나 이야기하는데 지금의 어떤 자신감 같은 건 다 허상일까요? 회사 생활 8년 하고 나와서 내 일을 하겠다는 건 조금 성급한 걸까요? 또래 친구들도 다 비슷비슷한 고민을 하는 걸 보니 지금이 그럴 때인가 싶고 그렇습니다. 방송에서 가끔 얘기해 주시는 형님들 경험 잘 듣고 있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네. 이럴 나이죠. 이럴 나이인가요? 네. 30대 중반이니까. 빡치게 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조언을 할 수가 없는 정보예요. 우리에게 조언을 구하면서 얘기하려면 어느 정도는 눈에 보이는 게 있다. 그런데 리스크는 이런 건 것 같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회사는 정말로 그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난 이게 안 바뀌면 여긴 도저히 못 다니겠다. 라는 게 적혀 있었다면 거기에 대한 이런저런 솔루션을 저희가 제시할 텐데 이런저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김 선생님 말이 이제 첫 마디가 될 수밖에 없는데 뭐 그럴저럴 나이지 이렇게밖에는 우리가 조언을 할 수가 없는 약간 두리뭉술한. 어쨌든 내일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네. 한 8년 정도 다녔고 나름 그래도 뭐 큰 회사에서 잘 다녔으니까 네. 지금 정도 파이팅 가지고 나와가지고 일을 하는 게 준비도 나름대로 했고 네.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뭐 이런 톤인 것 같거든요. 그렇죠. 아유, 이런 얘기하는 사람 후배들 진짜 많죠. 어떤가요? 이걸 진짜 뭐 많어. 하란다고 하고 뭐 안 하란다고 안 하고 이럴 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렇지 사실. 뭐 일반적으로 어떻습니까? 이게 김프로 말한 것처럼 정답이 없어요. 정답이 없고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자기 선택인데 저는 이렇게 독립하고 싶다 얘기하는 후배들이 있으면 뭐라 그래요? 하고 싶으면 해라 라고 말하는 편이에요. 저도 그렇게 살았으니까. 근데
미리 얘기한다. 진짜 힘들다. 네. 진짜 힘드니까. 진짜 힘들어요. 네. 큰 뜻을 품고 내가 진짜 이 일로 뭔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아보리란 생각 아닌 더 큰 난 진짜 이걸 굶어 죽어도 하고 싶은 게 있어라는 생각이 있다면 해봐라.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뭐 이렇게 회사 생활 뭐 부품처럼 사느니 내가 내일 한번 하면서 더 잘 살 수 있지 않겠냐라는 얄팍한 생각이라면 네. 천만의 말씀이다. 그렇죠. 네, 네. 천만의 말씀이야. 그렇지. 수족관과 바다가 딱 좋은 비유인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랑 반대일지도 모르겠는데 좀 분야를 바꿔서 도전하는 게 아니면 붙어 있으라고 말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다들 고민할 때 진짜 딱 봐도 이건 당장 때려쳐야 될 회사에 있는 애들이 그런 고민을 하는 게 아니야. 괜찮은 데 다니고 있어. 예를 들면 광고 얘기하셨잖아요. 광고 기획사에 있는데 이게 뭔가 좀 나가가지고 내가 프로덕션도 하고 기획도 하고 하면서 거기 있으면서 네가 해 라고 저는 얘기하는 편이거든요. 그게 아니라 난 광고가 아니라 커피집을 차릴까 봐 그거야 어떻게 말려. 딴 걸 하겠다는데. 그것도 일리가 있네. 그래서 오히려 그 안에서 네가 역량을 키워서 그러면 네가 할 때까지 할 수 있는지를 봐라. 그게 정말 계속 차단되고 있다면 모르겠으나 그만큼 네가 경험치가 쌓이고 큰 일을 그 안에서 처리를 하는 경험이 있고 얘기하는 거랑 나와서 그걸 내가 나오면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하는 건 좀 다른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편이거든요. 근데 딱 이 나이가 뭐 30대 중반에 네. 일도 한 8년에서 10년 차. 네. 딱 이런 고민 많이 할 때인 것 같아요. 네. 실제로 회사를 차려서 어느 정도 자기 이제 일가를 이룬 창업자들도 보통 이 나이 때쯤 창업 많이 합니다. 네. 실제로도. 그렇죠. 하지만 100명이 창업했다고 하면 10명 이내가 성공한다는 거. 그렇지. 10명이 뭐야? 한 3% 정도 되잖아요? 5명 이내. 5명 이내. 쉽지 않습니다, 진짜로. 쉽지 않죠. 네, 쉽지 일단 결혼은 미뤄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결혼을 하셨을까? 왠지 이미 결혼한 듯한 느낌. 하셨을 것 같기도 해요. 했을까? 네.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네, 35이면 잘 모르겠네. 결혼 얘기가 없는 거 보면 그러게. 예, 와이프 뭐 이런 얘기 할 텐데. 그러니까요. 예, 근데 그거 뭐 와이프도 해보라고 하고요. 뭐 이런 얘기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했으면 그런 게 없는 걸 보면 결혼 아직 안 하신 것 같고. 아니면은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 애랑 같이 나오려고 그러나 뭐 이런 걸 수도 있겠다. 그러면 안 됩니다. 현실 조언 좀 해줘요. 그거는 정말 비춥니다. 네. 결혼도 잃고 일도 잃을 수 있어요. 누구 한 명은 스테이블하게 뭔가 이렇게 하고 있어야 될 수도 있어.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네. 네. 네, 이런 광고회사 직종이란 게 또 특히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뭐 일반 저는 대기업을 다닐 때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회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전체 회사의 업무를 한눈에 꿰뚫어서 보거나 이런 자리에 있기가 힘들어요. 네, 힘들죠. 네, 그럼 그냥 부서 중에 하나로 돌아가는 거지. 네. 그러면 내가 독립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가 감이 잘 안 와요. 근데 광고회사 같은 경우는 비교적 프로세스가 한눈에 들어오는 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나가도 될 것 같은데 네. 클라이언트만 있으면 그렇죠. 또는 똘똘한 크리에이티브 가지고만 있다면 네. 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기 쉬운 직종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네. 네. 그럼 요거는 제가 조그만 광고 프로덕션을 큰 데 있다 나온 애들도 있고 작은 데 있다 큰 데로 간 애도 있고 자그만 데 있다가 작은 데로 간 애들도 있고 많거든요. 제가 실질적인 조언을 하나 해드리자면 야, 좀 재밌게 우리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도 넉넉하진 않더라도 좀 아싸라게 하자라고 하려면 정말 재미없지만 보장된 다달이 뭔가를 만들어내야만 하는 클라이언트 한 두세 개는 물고 나와야 된다. 그럼요. 네. 안 그러면은 진짜 원래 회사에서 하던 것보다 더 하찮은 일을 하면서 시간이 더 뺏길 수 있어요. 정말. 그렇지. 내가 그렇지. 그러다가 애도 크고 막 이러면서 막 아수라장을 거신 애들 내가 굉장히 많이 봤거든. 네. 많죠. 네, 클라이언트 한 두세 명을 딱 묶어가지고 2, 3년은 요거 그냥 따박따박 공장 찍어주면서 하지만 우리가 왜 큰 회사들은 R&D 하듯이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자 하면서 고안해서 뭔가 색깔을 딱 하지만 굉장히 뭔가 보장된 클라이언트 요게 있고 그걸 할 수 있는 인력이 충분히 딱 꾸려졌다 했을 때 나오셔야 된다. 안 그러고 나오면 그냥 막말로 해보자면 베이비 웨딩 스튜디오 비슷하지 않은 회사가 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한번 해드립니다. 네. 그쵸. 이거 광고계가요. 한눈에 쭉 프로세스가 파악되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업종은 맞잖아요. 네. 그런 업종이기 때문에 진짜 잘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려워요. 네. 진입장벽도 낮겠죠. 네. 네. 그쵸. 그러니까 난다긴다는 괜찮은 사람들이 워낙 많아요. 네. 그쵸. 그러니까 그만큼 좋은 회사가 유지되고 있는 거는 그 회사가 그럴 만한 역량이 되는 회사이기 때문인 거예요. 네.
근데 그 안에 있으면 잘 안 보인다. 그리고 그치. 8년 차잖아. 그러면 보통 직급이 한 과장, 뭐 차장 왔다 갔다 할 거거든. 그러면 내가 이 회사 돌린다는 착각을 많이 해. 그렇죠. 네. 그렇지. 네. 아씨, 내가 가가지고 그 블랙 PT 다 해가지고 한 거야 하고. 그렇죠. 절대 안 그래. 그렇지. 사실 대표님 전화번호 때문에 성사되는 일이 굉장히 많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약간 우울해질 수 있거든요. 아니 이런 일도 다 하지만 결국 근데 그냥 아름아름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결국 우리가 빛나는 아이디어는 얘네 뭐 해달라는데 이렇게 하다 대충 막 야이씨 이렇게 죽도밥도 아닌 거 하면서 내가 이렇게 내가 리스 차량 아무리 좋은 차 끌고 다니면 뭐해 재미가 없는데 그게 재미야. 너 나오면 너 하고 싶은 거 하나도 못할 수도 있어. 네. 일단 나름 괜찮은 곳을 다니신다고 하니까 나름 괜찮은 곳에 있다가 명함이 바뀌는 순간 당신을 대하던 대접이 정말 극명하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를 그쵸.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그럴 거예요. 네. 각오를 하고 나와도 네, 굉장히 다를 거거든요. 네. 이건 지금 김프로의 어떤 피를 토하는 어떤 말. 그럼요. 적당히 생각하면 안 돼요. 눈에 불이 나고 있어 지금 당신의 명함 지갑 혹은 당신의 전화번호부에 있던 사람들 중에 한 10명 안짝 10명이 뭐야. 한 5명 안짝으로 남는다고 보면 성공한 거고 하나도 안 남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약속 자체가 안 잡힐 수도 있어.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때 당혹스러움을 알아? 전화했는데 전화가 안 받아지고. 정말. 이 사람도? 뭐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수 있지. 야, 그래. 야, 밥 먹자. 그래, 밥 먹자. 요게 한 3번 밥 먹자잖아요? 그럼 전화를 못 하게 돼요. 안 되지. 이런 사람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렇죠. 슬픈 일이 많아요. 맞아요. 보기보다 엄청납니다. 그렇지. 광고 회사를 하는 사람이니까 기존에 했던 업이랑 똑같은 걸 하는 게 아니라 요즘 워낙 뉴미디어에서 찬스들이 많이 생기니까 새로운 예를 들어 인스타나 페북이나 또 제3의 어떤 매체 속에서 일종의 컨텐츠랑 미디어를 결합한 새로운 뭔가가 되겠다. 뭐 그런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페북에 페이지 만들어서 그걸로 돈 버는 사람도 꽤 있고 그런 어떤 전혀 새로운 거를 돌파해낸다라는 생각이라면 그 기획이 얼마나 뾰족한가를 잘 다듬어 내실 필요는 있겠죠. 근데 이거는 배 감독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새로운 분야를 하는 거랑 비슷한 거기 때문에 뭐 그거라면 비교적 오케이 도전해볼 만하겠다는 하지만 했던 일 그대로를 회사가 아닌 내가 따로 크루들이랑 해보겠다. 야 어려워. 그건 정말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안에서 영리하게 취할 걸 취하고 뼈를 내주고 살을 취한다? 그 상태에서 뭔가를 증명해내는 것이 힘들 수는 있겠으나 뒤돌아봤을 때 더 위대한 업적을 남기는 일일 수도 있겠다. 라는 하나만한 얘기를 형이니까 해본다. 네. 또는 뭐 이런 걸 수도 있죠. 같이 준비하는 그 몇몇 그 동료들 중에 아버지가 하는 회사 광고 분량이 있다. 이러면 할 수 있지. 뭐 고민할 게 없겠지. 그러면 그렇지. 그렇다면 괜찮습니다. 어련히 알아서 고민을 하셨을까 싶은데 뭐 이제 고민 중이라고 하는데 내용을 보면 얼추 마음은 이제 먹으신 것 같고 그렇죠. 실질적인 준비를 조금 이렇게 하고 계신다는 느낌이 조금 있는데요. 일단은 뭐 응원을 해드립니다. 뭐 열심히 해보는 건 의미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의 어떤 자신감 같은 건 다 허상일까 말씀하시는데 이러고 있는데 고민하다 자신감도 없는 상태로 시작하면 큰일 나지. 그럼요. 된다고 생각하고 해야죠. 자신감이 정말 그렇죠. 망뻥하게 있어도 97명이 망한다니까. 그렇지. 자신감은 허상일지라도 자신감은까지 잃으면 안 된다. 그렇죠. 뭐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네요. 자본금을 얼마 갖고 시작한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 그 자본금의 사이즈가 아무리 돈이 많더라도 자신감 없으면 다 망해요. 자신감이 제일 큰 자본이에요. 그렇습니다. 뭐 하여튼 좋은 결과가 좀 있어가지고 김프로쇼의 광고도 좀 하시고. 그러니까요. 그러면 뭐 파켓 쪽으로 일단 그럼 시작해 봅시다. 전화해. 전화해. 제안서는 잘 만드실 것 같으니까. 자, 하여튼 오늘 사연 주신 분께도 헤이브로 올인원 파워바 보내드릴 테니까 자신감 잃지 마시고 응원합니다. 하여튼 좋은 결과를 만드셨으면 좋겠네요. 자, 김프로쇼 도와주시는 분들입니다. 샤워 후 사랑받는 남자가 되자 향수비누 헤이브로 올인원 파워바. 네, 헤이브로에서는 세트 상품 구매 후 리뷰를 남겨주시는 김프로쇼 청취자분들에게 올인원 파워바 또는 존 바바토스 아티산 향수를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커피가 식기 전에 시리즈의 최신작 가와우치 도시카즈의 이 거짓말이 들통나기 전에 비빔복스 화이팅입니다.
품격 있는 고객 중심의 컨설팅 올바른 보험은 올보넷입니다. 네, 광고 듣고 김용민 시사평론가 모시고 2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유쾌한 사람들의 영화 시사 토크쇼 김프로쇼를 듣고 계십니다. 저는 슬기로운 감정생활의 저자 이동환입니다. 자, 김프로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네. 어떻게 한 주 동안 잘 보내셨고? 네, 뭐 드라마틱한 한 주가 지나가가지고. 네. 저는 사실 샤이보스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어떡하지라고 걱정을 조금 했거든요. 예. 예, 이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해가지고 자유한국당이나 뭐 야당에서 정신 못 차리고 또 막 팔딱팔딱 뛰어다니고 그러면 보기 짜증나가지고 어떡하나 걱정을 좀 했는데. 예. 뭐 워낙 그냥 원사이드하게 나와가지고 기분은 굉장히 상쾌하더라고요. 네, 그래요. 아니 그 샤이보스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혹시 있으면 어떡하나 걱정을 한 거죠. 네. 역시 김프로가 저 따라오려면 멀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꼭 따라가야 됩니까? 예. 나의 길 외에는 갈 길이 없을 텐데.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사실 진짜 웬만해야지 이런 쓰레기 정치로 어떻게 우리가 21세기에 그 꼬라지를 보면서 살 수 있겠어요. 저는 뭐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마음들이 다 발현이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 네. 너무 참 기분이 좋았어요. 네, 취향을 떠나서 기본적으로 이게 상식이 통해야지요. 이런 야바위 정치를 어떻게 두고만 봅니까? 이거는 뭐 진짜 국민들이 생존의 문제로 여긴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네. 정말 민주당이 잘해야 한다라는 점을 거듭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바입니다. 그래요. 오늘 어떤 얘기 해볼까요? 뭐 지금 북미 대화도 있었고 또 지방선거 압승도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이제 뭐 그쪽으로 쏠려 있는데 예. 뭐 하여튼 김프로는 계속해서 사법부를 쳐다봐야 되니까. 예. 사실 이제 대법원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여태까지 나왔던 의견들을 종합해가지고 뭐 결론을 내렸거든요. 근데 그 결론을 봤는데, 아니, 이 양반이 신중한 거야? 겁이 많은 거야? 아니, 국민을 믿고 못 나갑니까? 그러니까 그때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뇌수술에 비교할 수 있을 만큼 복잡한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고발 대신에 수사 협조를 하는 걸로 이제 결론을 내렸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워요. 상당히 좀 아쉽고 중진들이나 고참급 판사들은 이제 비슷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굳이 치부를 검찰에 다 보여주고 막 이렇게 세게 나갈 게 있느냐. 그 권위가 실추되니까 우리 선에서 이렇게 정리될 수 있는 최대한 하여튼 그런 걸 좀 갖춰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아마 이제 많이 참고를 하고 좀 들은 것 같은데. 예. 저는 조금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정해진 절차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이제 법원 조직이라고 하면 자신들도 예외가 될 수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무게가 크면 클수록 그리고 지금 상황이 뭐 적당히 한두 사람의 일탈이 아니고 사법부 전체가 신뢰를 못 받는 상황이어서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그 심각한 것에 걸맞게 액션을 해야 될 텐데 이거를 이렇게 막 정치적으로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막 이렇게 할 일인가 싶은 생각에 좀 많이 조금 아쉽기는 하죠. 그래요. 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 좀 소상히 설명과 함께 해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크게 보면 법원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조직들이 있잖아요. 예. 전국 법관들이 모여서 있는 전국 법관 대표회의라는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각 법원들 흩어져 있는 데서 이제 대표들을 모아서 예. 이제 100명이 넘는 이제 대표회의가 있고 또 이제 전국 법원의 법원장들이 있을 테니까 예. 법원장들이 모여서 얘기를 하는 것도 있고 또 이제 조직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법발전위원회라는 걸 대법원에서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속해져 있는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크게 보면 세 부류의 판사들의 의견을 이제 종합했거든요. 근데 사법발전위원회에서는 좀 세게 나왔어요. 고발을 해야 된다. 예. 이건 아주 단호하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법원장들은 고발은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렸거든요. 예. 그래서 전국 법관 대표회의, 이거는 이제
사법발전위원회가 조금 뭐 진보적인 성향을 가졌다고 하면 법원장들은 아무래도 이제 이 고위법관에 해당하니까 조금 이 여러 가지로 이제 온건하겠죠. 근데 이게 다 섞여 있는 전국 법관 대표회의에서 어떤 결론이 나왔냐 하면 그 두 가지를 교묘하게 섞었어요. 어느 쪽 한쪽에 이제 손을 들어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예. 고발을 하든지 아니 고발하지 말든지. 근데 이제 고발을 하지 말자 그러면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는 것 같을 테니 예. 그렇다고 또 고발을 하자니 법원장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막 의견이 복잡한데 이게 어떻게 나왔냐면 형사 절차를 포함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고발은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형사 절차를 포함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이미 검찰에 이 건으로 관련된 고발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게 어쨌든 검찰 소원을 거치기는 거쳐야 된다. 근데 그만큼 심각하다는 걸 우리가 인정은 하지만 우리 스스로 이거를 고발을 직접 하는 거는 좀 모양새가 그러니까 하지 말라. 이렇게 절충안을 사실 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요 세 가지 조직에서 이제 나온 거를 어떻게 결론을 따랐냐면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낸 결론, 그거를 이제 그대로 사실상 따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고발을 검찰에다가 하지는 않겠다. 하지만 검찰에서 이미 들어와 있는 사건들을 형사적으로 조사를 시작하면 우리가 최대한 협조하겠다. 요렇게 이제 결론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 우리가 고발은 하지 않지만 문제가 된 13명의 법관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징계 절차에 회부하겠다. 요렇게 이제 뭐 나름의 절충안을 이제 내놓은 거고 예. 전국 법관 대표회의에서 내려가지고 가져온 결론을 이제 수용한 모양새가 됐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왜 아쉽냐면 사안이 그만큼 신중하다 그러면 예. 왜 이거를 고발을 안 하나 수사 의뢰를 해야지. 그렇지. 그게 만약에 수사 의뢰를 하는 것이 이제 뭐라고 해석들을 하냐면 수사 의뢰를 하면 어쨌든 이게 기소가 되고 나면 법원에서 판단을 하잖아요. 그리고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또 영장을 발부할지 말지 영장의 판단을 또 영장 전담 판사들이 하게 되고. 근데 고발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뭔가 사법 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유죄를 선고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느냐, 뭐 그런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했다, 이런 이제 해석도 있고. 예. 그리고 전국 법관회의에서 이렇게 요런 걸 내놨는데 대법원장이 그거에다 더 앞서가지고 판단을 하면 법원의 권위가 실추될 수 있다는 우려도 하지 않았겠느냐, 뭐 이런 이제 해석들을 달더라고요. 근데 저는 두 가지 다 궁색하다고 봐요. 왜냐면 고발을 해가지고 무죄가 나는 사건도 많잖아요. 그리고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고발을 해서 당연히 지금 상태에서는 검찰이 강제 수사를 해가지고 찾아보고 그 다음에 그 찾아온 증거들을 토대로 판단을 해서 내리는 게 이제 유죄 무죄인데. 예. 아니, 고발을 할 수 있는 거죠. 그거 하라고 있는 거고.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강제 수사가 안 되니까 다 검찰이 불러가지고 조사를 하고 그거에 따라서 판단을 해가지고 유죄든 무죄든 내리면 예. 뭐 자기들이 떳떳하다 그러면 그거를 신경 쓸 일은 아닌 거잖아요. 근데 이미 이거를 신경 쓴다는 것 자체가 그냥 법과 원칙대로 자신 있게 한다라는 거에 자신이 있다기보다는 여론을 신경 쓰는 약간 정무적인 판단을 한다라는 거를 반증하기 때문에 저는 이게 말이 안 된다고 보고 네. 또 이렇게 직접적으로 검찰에다가 자기의 치부를 드러내는 거를 법원의 권위가 실추된다고 본다는 것 자체가 나이브한 판단이라고 보는 게요. 아니 이미 권위는 실추됐어요. 이미 땅에 떨어졌고 이미 다 이 개판이 됐기 때문에 예. 법원의 권위가 떨어질까 지금 고민할 시점이 아니고 이미 개판이 나가지고 부서진 권위를 어떻게 다시 세울까를 고민해야 되는데 법원의 완전히 바닥까지 떨어진 신뢰도와 이 권위를 다시 세우려면 정말 센 액션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법과 원칙에 따라서 그냥 법원이 아니라 다른 조직에서 만약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상식적으로 보고 그거에 똑같이 발맞춰가지고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지금 검찰에 접수된 건수만 한 20건 가까이 되거든요. 그 고발된 건 사건만.
근데 이렇게 여러 군데서 막 그 고발이 쏟아져 들어오는 상황이라고 하면 그만큼 심각하다는 얘기인데 법원이 지금 아직 정신을 조금 못 차리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조금 맞을 것 같고요. 이제 제가 지지난주 뭐 이렇게 김명수 대법원장이나 여러 가지 얘기를 조금 했더니 도대체 김프로라는 애는 뭐 하는 거냐. 법원 대변이나 하고 있고 막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댓글들이 이제 많이 달린 거는 잘 봤는데요. 제가 그 판단을 조금 보류했던 것은 아직 김명수 대법원장의 최종 결론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을 이제 감안해가지고 얘기를 했던 것인데 저는 이제 어쨌든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렇게 판단을 내린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좀 실망을 크게 했고, 물론 이제 실망을 했기 때문에 뭐 다 필요 없다 이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제 이후의 절차들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정무적인 판단이 좀 떨어지고 이분이 뭔가 정무적인 판단으로 이렇게 선제적으로 뭔가 이렇게 이슈를 좀 만들어가는 기술이 매우 떨어진다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뭐 그거에 벗어나지 않게 매우 실망스러운 정무적인 판단을 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 정도로는 지난주에 우리 김프로의 패착이 캄프라치 되지 않습니다. 이번 김명수 대법원장의 입장을 듣고 기분이 좆 같았다. 이렇게 한마디 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건 이제 김용민과 같은 급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제 품위와 권위가 있죠. 뭐 그렇게 할 순 없지. 네. 지난주에 비해서 톤다운한 것 같지도 않고 말이죠. 어디 입장이 좀 바뀌면은 충격요법이 좀 필요한데 말이죠. 그냥 또 대충, 대중 추수주의에 기운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을 또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 실망은 조금 했는데, 왜냐면, 그 실망이라는 게 뭔가 개혁 의지에 대한 실망이라기보다는요, 아직까지는 이분의 이 정무적인 판단과 스킬, 요 부분에 대한 실망이에요. 그래서 그게 떨어지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조금 조언을 조금 구해서 요게 뭔가 조금 정무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사법부에 대해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액션, 쇼잉 이런 거를 조금 할 필요가 있거든요. 대법원장이라는 자리는 그런 걸 또 해줘야 되는 자리고요. 근데 아직까지도 이런 걸 못 하시고 계신 걸 보면 사법개혁의 의지가 없다고는 보지 않겠습니다만, 왜냐하면 이분이 걸어왔던 한 30년의 법관 생활을 보면 사법개혁이라든지 법원의 독립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의지가 없이 본인의 뭔가 욕심을 채우기 위한 사람이라고 보기는 그 궤적이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만, 대법원장이라는 자리에 앉아서 뭔가 판단을 할 때는 여태까지 내렸던 그냥 판사로서의 그런 재판만 해도 괜찮은 이런 자리에 있을 때와 뭔가 정무적인 판단까지 다 아울러서 같이 가져가야 되는 대법원장이라는 자리에 앉아 있을 때 판단은 분명히 달라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조금 답답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답답한 마음 저도 그만 길이 없는데, 자, 판사들 여론은 어떻습니까? 일단 판사들은 생각이 조금 많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때도 제가 이제 뇌수술에다가 비유를 했지만, 이걸로 인해서 촉발될 수 있는 부작용, 후폭풍 내지는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게 사실은 굉장히 많기는 해요. 사실 전례가 없는 일이거든요. 다른 기관이라 그래서 제3자의 역할을 하는 검찰이 강제 수사를 하고, 그 수사를 한 거를 바탕으로 법원에다가 자료를 딱 넘기면 법원에서 이쪽 얘기도 듣고 저쪽 얘기도 들으면서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게 일반적인 이제 사법행정 시스템인데, 그 대상이 지금 법원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공정한 재판도 해야 되는데 조사도 받아야 되고 수사도 받아야 되고 이 수사를 받는 주체가 또 자기들의 그냥 일부 일탈한 판사들이 아니고 핵심이어서 이게 사실 굉장히 엮여서 돌아가는 이 초유의 사태이기 때문에 전례도 없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굉장히 복잡한 사안이기는 하기 때문에 이런 메커니즘을 굉장히 속속들이 잘 알고 있는 판사들로서는 굉장히 머리가 복잡할 거예요. 그리고 내놓는 말들이 다 그 나름대로 또 일리가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럴수록 이제 큰 틀에서 원칙
과 상식에 따라 가지고 이제 사안을 조금 떨어져서 볼 필요가 있는데 그렇게 자기 객관화가 판사들은 조금 덜 되는 것 같고 이제 아무래도 자기 객관화가 조금 되는 판사들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서 조금 떨어진 판사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연차가 어리거나 아니면 이제 평판사거나 이렇게 그냥 조금 멀찌감치 떨어져서 자기 객관화를 해서 볼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사법 제도가 바뀌어가지고 사람이 숫자가 많아진 기수들 이후부터 이제 들어온 판사들은 아무래도 자기 객관화가 조금 되거든요. 그래서 아니 판사가 대수야? 판사도 잘못했으면 재판받고 처벌받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조금 이제 나이가 어리거나 이렇게 연조가 조금 어린 분들이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다 고발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던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조금 위에서 정무적인 판단과 뭐 여러 가지를 다 이제 같이 가져가야 되는 판사들 입장에서는 이런 게 이제 생각이 좀 복잡할 텐데 서초동의 분위기는 아무래도 그렇게 두 갈래로 조금 나눠져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주도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많은 판사들일수록 이게 쉽지 않은 문제니까 요 정도 선이 최선이 아닌가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분위기예요. 예. 뭐 이렇게 봉합된다. 그래요. 그 법원에서 고발하지 않더라도 일단 시민단체에 의해서 또 이 사건이 고발된 면이 있기 때문에 검찰 수사는 틀림없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글쎄요. 법원이 고발하지 않은 사안, 시민단체만 고발한 사안 어떻게 검찰이 달리 판단할까요? 그렇지는 않고 이제 이번 그 김명수 대법원장의 수사 협조 요 결정이 내리는 이제 행간이 가지는 의미는 뭐냐면요. 예. 세게 액션하지 말아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자료 우리가 다 줄 테니까 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고 뭐 이런 거까지 하지 말라고는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이제 수사를 받겠다는 얘기는 당연히 압수수색 영장 이런 거를 이제 청구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거 들어오면 우리가 원칙대로 다 판단해가지고 발부하겠다. 근데 강제적으로 막 들어와가지고 사무실 들어와서 원래 다른 데 하는 것처럼 막 그냥 이렇게 털어가고 이런 거는 하지 말아달라. 체면만 좀 살려달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달라는 거 다 줄 테니까 영장 받아와가지고 조금 신사답게 합시다. 신사답게 주고받읍시다. 라는 의미를 애둘러가지고 표현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그냥 고발을 한다는 얘기는 원하는 대로 다 하세요. 우리가 다 감수하고 갈 테니까 그만큼 신중한 사안입니다. 라고 해서 검찰에서 그냥 다른 기업 압수수색 하듯이 상자 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자 지금부터 손 떼세요 압수수색 합니다. 그래서 막 이것저것 그냥 자료 막 다 털어가지고 이렇게 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다 줄 테니까 그거 하지 말아라는 얘기가 지금 핵심이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아쉽다는 거예요. 그런 쇼잉이라도 해서 들어가서 우당탕 해가지고 다 털어오더라도 근데 이제 그게 법원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이유가 있죠. 왜냐면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특조단이 조사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확보한 자료들 말고 다른 어떤 검찰이 보기에 외부에 그 알려졌을 때 이 법원의 치부가 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지 모르잖아요, 사실. 자기들도 법원 모른다. 행정처라는 조직이. 그렇죠. 이제 자기들은 그렇게 판단을 안 했는데 이게 외부에 알려졌을 때, 왜 이런 게 있어? 라고 막 이제 알려질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기 이제 내부적으로 보고가 되는 자료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이게 당연히 뭐 그냥 여태까지 내려온 관행으로 이렇게 쭉 있어 왔는데 이게 외부에 알려지면 야, 이것도 원칙대로 하면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드러날 수 있는 이런 사건들. 그런 것들이 혹시 딸려서 가는 사태가 일어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한번 막아보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들을 것이고 그렇다 그러면 니네가 달라는 거 이번 사건과 관련된 거 우리가 다 줄 테니까 그냥 와서 그냥 막 털어가가지고 그런 게 혹시 검찰 손안에 들어가고 혹시 검찰이 그걸 쥐고 뭐 외부에 슬쩍 흘리면서 이제 언론 플레이를 한다거나 그걸 가지고 뭔가 이렇게 자기들의 요 멱살을 잡는 이런 상황만은 막아보자라는 현실적인 판단도 있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충분히 이해는 하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쇼잉 내지는 뭐 이런 액션이 사법부의 무너진 권위를 일으켜 세우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이런 김명수 대법원장의 판단이 좀 나이브한 판단이 아닌가 생각하는 거죠. 나이브한 정도가 아니죠. 뭔가 은폐하기 위해서 직접 고발을 피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는 사건 은폐지요. 근데 저는 뭐 사건 은폐까지는 보기가 좀 어렵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이미 특조단에서 이거를 돌아다니면서 본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뭔가 감췄다고 하기에는 그리고 이미 그 특조단에 소속된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게 수사를 통해 가지고 고발을 해야 된다라는 필요를 가지고 있는 판사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이미 그 언저리에서 어디에 뭐가 있다는 거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은폐할 수 있는 상황은 지나갔다고 봐요. 그러니까 은폐를 하기 위해서 이거를 수사를 막기 위한 제스처라기보다는 요 사건 이외에 자기들이 컨트롤할 수 없는 다른 무언가가 딸려가는 거를 막아보자라는 최소한의 방어적인 행태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현실적으로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그런 위험 부담이 있다 손치더라도 좀 세게 쇼잉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게 이제 제 판단인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네요. 개혁 의지는 좀 더 지켜보겠다 이런 말씀이죠? 아직까지는 개혁 의지가 없다 이렇게까지 보기에는 조금 이른 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시작이거든요. 검찰 수사가 아무래도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수사에 돌입을 할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문건이 문제가 됐던 게 한 410건 정도 되는데 이 중에 이제 일반에 공개된 게 한 98건 정도 되니까 한 100건 정도, 4분의 1 정도 공개가 됐고 그 중에 한 80건 넘게는 이제 중복된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나머지 한 220건 정도, 228건 요 정도가 이제 공개가 되지 않은 문건인데 1차적으로는 이 공개되지 않은 문건들을 좀 달라고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자료 협조를 받아가지고 그걸 먼저 검토를 하겠죠. 그리고 그거를 검토를 해보고 그러면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것들이 어떤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아마 쭉 이렇게 방향을 조금 정할 거고 그러면 이 방향을 수사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고 자료들이 어떤 것이고 우리가 필수적으로 봐야 되는 것들이 어떤 것이냐 그럼 컴퓨터는 뭘 가져와야 되고 하드는 뭘 가져와야 돼 이런 걸 아마 쭉 정리를 할 거거든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 한 20여 건 정도가 이제 고발이 돼 있는데 이 중에는 이제 약간 결이 다른 것들도 있어요. 자유한국당의 이제 주광덕 의원 같은 경우는 이거를 컴퓨터를 특조단이 마구 이렇게 들여다본 게 문제다라면서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을 또 고발하기도 했거든요. 이거는 사실 좀 택도 아닌 고발인데 이런 것들이 다 섞여 있으니까 그런 걸 이제 잘 가르마를 타가지고 이제 수사를 해야 되는 거를 이제 해야 될 테니까 검찰은 지금 이제 팀도 꾸릴 거고 부산할 겁니다. 내부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을 할 거고 1차적으로 자료 협조를 받아가지고 그런 거를 이제 진행을 하면서 또 압수수색 영장 이런 것도 이제 청구를 하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통해서 자료 협조를 받아오는 형태로 아마 가져와가지고 이제 분석도 하고 이런 걸 할 텐데 이게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이고 검찰도 매우 조심스럽게 아마 이제 수사를 진행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원이 검찰이 수사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이며 어떻게 협조를 할 것인가 그리고 분명히 이걸로 처벌을 받을 좀 위험이 있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제 말도 맞추기도 하고 나름대로 논리를 세워가지고 방어를 하려고 하겠죠. 근데 또 그렇지 않은 판사들도 있기 때문에 검찰이 그냥 대충 적당히 뭉개고 수사를 하려고 하면 반드시 탈이 날 거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수사가 진행이 되고 법원에서는 또 어떻게 이 기류가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은 시간을 조금 가지고 봐야 될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차근차근 진행이 되면서 아마 그 중간에 이제 무슨 잡음이 있다 그러면 또 터져 나올 거예요, 분명히. 검찰 수사에서도 분명히 이거를 그냥 자기들끼리 짬짬이로 그냥 조용조용히 하고 지나갈 수는 없을 거고요. 언론에 대해서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면서 수사가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검찰은 말은 못하지만 내심 이번 기회를 통해서 사법부 시스템을 제대로 조금 바로 잡아야 된다 이런 의혹에 불타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수사가 진행되는데 법원에서 뭔가 협조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수사가 진행이 잘 안 된다 이러면 분명히 그런 내용이 또 언론이나 이런 데를 통해가지고 또 흘러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전반적으로 복합적으로 보면서 이제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는가, 법원이 개혁 의지가 얼마나 있는가 이런 거를 또 이제 같이 봐야 되니까 그런 거는 제가 시간이 가면서 이제 상황을 보고 조금 해석을 조금 해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나저나 국가정보원이 박근혜한테 갖다 바친 특수활동비가 뇌물이 아니다 이런 판결이 나왔어요.
그렇죠. 뭐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그거하고 비슷한 판결인데 아직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이제 재판 선고가 나지는 않았으니까 남재준 국정원장을 비롯해서 국정원장들이 지금 재판을 받았잖아요. 예. 뇌물 공여 혐의. 그러니까 이 남재준 원장을 비롯한 전직 국정원장들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뇌물을 준 거에 대해서는 다 무죄가 나왔어요. 예. 중앙지법 형사 32부에서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데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이 사람들이 특수활동비를 가져다가 청와대에다 갖다 준 게, 대통령한테 준 게 뇌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건데, 예, 예. 이게 뭐, 쉽게 얘기하면 그거에 이제 대가성이 있느냐, 이거를 줬다 그러면 얘네들이 뭔가를 받은 게 있어야 될 텐데, 이 사람들이 편의를 받았다는 거를 이제 뭐 입증이 된 게 없다. 그러니까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가 어려워가지고 이거는 뇌물공여라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이 재판부가 박근혜 재판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예, 뭐 예, 예. 검찰이 이제 12년을 구형하고 벌금을 80억을 구형하기는 했는데 뇌물 공여 준 거에 대해서 뇌물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했으니까 당연히 뭐 뇌물을 받은 거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이 날 가능성이 크죠. 어이씨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 뭐 국가정보원으로부터 그 돈 받으면 되겠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1심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검찰은 항소를 했고 이제 항소 올라가가지고 판단을 어떻게 받아봐야 되느냐의 문제가 남았어요. 근데 이제 이게 최경환이라든지 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뇌물죄가 인정이 또 됐거든요. 근데 최경환은 당연히 이제 그때 당시 이제 기획재정부 장관이었으니까 뭐 예산 집행을 하고 이런 거에 있어서 편의를 받았다는 거거든요. 근데 대통령의 직무라는 게 굉장히 포괄적이고 이게 여차하면 무슨 예전에 늘 들었던 그 포괄적 뇌물죄 뭐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직무 범위가 워낙 넓고 기획재정부 장관한테 한마디 하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본다 그러면 이게 왜 대가성이 없고 뇌물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 좀 안 맞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데 이거는 항소심 가고 대법원 가가지고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당장 성급하게 판단할 거는 아니지만 만약에 이게 확정된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국정원장한테 대통령이 받은 거는 뇌물이 아니다 그러면 그럼 적극적으로 받으란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받아도 된다는 얘기가 되니까 예. 이거는 좀 상식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존나 잘. 씨발 대통령 되면 좋겠네. 그냥 국정원 돈 인마이 포켓해도 아무 잘못이 없다고 그러니. 그러니까 뭔가 명시적으로 준 것만 없으면 국정원이 됐든 검찰이 됐든 특수활동비 가져다가 그냥 짬짬이를 받아서 청와대 일하시는데 큰일 하시는데 쓰십시오라고 주는 거를 용인하는 게 되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게 항소심이나 뭐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이대로 그냥 굳어질 것인가 저는 그럴 가능성은 조금 낮지 않나 싶은데 왜냐면 상식적이지 않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항소심 가가지고 어쨌든 다시 한번 이 사실관계를 놓고 재판을 받으니까 검찰이 요런 판례를 안 남기려면 이게 대가 관계가 인정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거를 조금 입증을 해야 되는 문제가 조금 있는데 하여튼 검찰이 조금 더 실력 발휘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이대로라면 앞으로 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야 그럴 리가 없지만 뭐 보수 정권이나 뭐 다른 데서 이렇게 정권을 잡아가지고 야 그때 됐으니까 받아도 돼 하고 갖고 오라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마다할 수 없잖아요. 마다할 수 없지. 이거는 정상적이지도 않고 상식적이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게 쓰라고 특수활동비를 마련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에도 특수활동비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국정원 거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쌈짓돈 쓰듯이 막 쓰고 이러는 게 말이 되나요? 근데 분명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또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게 그걸 받아다가 이제 자기 개인적으로 막 착복하고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아직 그냥 이게 문제가 완전히 없이 나올 것인가는 조금 지켜봐야 되기는 할 텐데요. 뭐 하여튼 지금까지 상황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법원이 망가지니까 뭐 온 사회가 다 망가진 것 같아요. 예. 씁쓸하게 이럴 데가 없습니다. 그래요. 자, 아무래도 박근혜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자, 이 특수활동비와 관련해서 검찰이 12년형 벌금 80억 구형했는데, 그럼 이게 기각될 가능성이 있겠네요? 뭐 그 혐의에 대해서만은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뇌물 공여 혐의가 지금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뇌물 수수 혐의가 그러면 똑같은 거거든요. 대가 관계가 인정이 돼야 그게 뇌물을 받았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게 이제 유죄로 인정이 돼버리면 뇌물을 준 사람은 없고
뇌물을 받은 사람만 있는 게 되는 셈이니까 예. 논리적으로 따지자 그러면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나올 수가 있는데 글쎄요. 이거는 전체적으로 항소심이나 대법원 가가지고 뒤집힐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닌가.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은 조금 듭니다. 지금 당장은 무죄가 나오더라도. 그렇죠. 예, 이게 왜냐면 논리구조 자체가 조금 말이 안 된다. 왜냐면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가지는 그 직무 범위가 워낙 넓기 때문에 최경환이 유죄가 나온다면 최경환한테도 당연히 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근데 그게 이제 입증되지는 않았으니까 최경환한테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한 게 명확하게 입증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논리구조가 바로 연결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대통령의 직무범위라는 거는 워낙 이제 넓고 포괄적으로 여태까지 이제 적용이 돼 왔던 것이거든요. 근데 이게 더군다나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돈을 받아다가 이걸 무슨 공무 수행하는 데 쓴 것도 아니고 자기 막 옷 입고 화장하고 무슨 시술하고 이런 데 썼기 때문에 이런 거를 그냥 문제가 없는 돈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요거는 조금 좀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김프로 수고하셨고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